네, 안녕하세요. 7장 원자와 에너지 두 번째 파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자의 양자화에 대한 얘기를 개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했고,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값은 양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R1, R2 등에서 쓰이는 정수는 양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단위로서 원자 내에서는 줄이라고 되어 있는 단위가 너무 큰 스케일이므로 엘렉트론 볼트를 쓰니 엘렉트론 볼트의 정의는 잘 기억을 해둔다 하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결국 원자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자 궤도에서 전자가 처리를 하면서 에너지를 인풋 또는 아웃풋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I라고 되어 있는 또는 F라고 되어 있는 궤도에 전자가 EI 상태에서 EF 상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첫 번째 이니셜 궤도에서 파이널 궤도로 전자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원자핵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좀 더 구속이 강해지면서 에너지가 안정화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에너지가 이 두 궤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밖으로 내뱉게 되는 겁니다. 이 내뱉게 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EI하고 EF의 차이만큼인데, 항상 밖으로 나갈 때 에너지의 형태는 전자기파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너지가 원자 내에서 전자가 트랜지션 할 때 인풋 아웃풋 되는 에너지의 형태가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면은 연석 스펙트럼 그리고 선 스펙트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연석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태양빛과 같은 것들을 태양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을 시키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석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장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런데 특정한 원자 내에서 원자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러한 연석 스펙트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수소에서는 원자핵이 가운데 하나 있고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궤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를 살펴볼 때 방출 스펙트럼 또는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수소 베이스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타나 있는 스케일이 파장의 단위 람다 나노미터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쪽에 있는 보라색, 푸른색, 녹색,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곳에서만 에너지의 흡수 또는 방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에미션 스펙트럼이니까 방출되는 경우입니다. 즉 높은 레벨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내뱉는 에너지의 종류는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수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주면 아주 다양한 범위에서 좀 더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아니라 특정한 파장에서만 빛이 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주면 수소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수소를 놓고 거기에다가 전자기파를 골고루 쏘여 주었을 때 수소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투과를 시키는데,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파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 검은색으로 나타난 부분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쪽에 나와 있는 파장은 정확하게 위에 나와 있는 에미션 스펙트럼의 파장과 일치합니다. 즉 특정 영역의 전자기파만 흡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전자가 궤도상에서 움직일 때 여러 궤도상에서 예를 들면 두 칸 떨어지느냐 한 칸 떨어지느냐에 의해서 출입하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 그 에너지만 관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에너지 또한 앞서 얘기를 했던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것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준위를 앞에서 보았던 전체 구속 에너지와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를 얘기를 해줍니다.
크게 두 개의 분류로 얘기를 해보면 하나는 바닥 상태, 하나는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양자수가 1인 상태에서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속박이 되어 있고 가장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상태는 다 들뜬 상태, excited state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양자수가 2 이상인 에너지 준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양자수가 2 이상인 에너지 준위는 그 궤도로 전자가 갈 수는 있지만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아주 짧은 시간만 머문 후에 바닥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자수 1번에서 2번을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크기를 보게 되면 E1 레벨이 마이너스 13.6 엘렉트론 볼트, E2 레벨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4 엘렉트론 볼트인데, 요거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인풋 아웃풋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E3에서 E2 레벨의 에너지 차이만큼만 인풋 아웃풋이 가능하고 E3에서 E1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만큼의 에너지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의 내의 에너지 준위도 불연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전자의 배치가 에너지 준위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소디움이라고 되어 있는 원소와 네온이라고 되어 있는 원소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원소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근접해 있는 원소입니다. 네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알카리 금속의 대표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대기 중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아주 작아서 심지어는 유류 안에 집어넣고 전이차를 가해 주어도 폭발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의 그 근본적인 성질의 영향이 있냐면 최외곽 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앞에서 N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주 양자수라고 되어 있고 정수로 1, 2, 3, 4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궤도 양자수, 자기 양자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수에 의해서 껍질이 우리가 쉘이라고 되어 있는 K 엘레멘이라는 화학 시간에 배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데 어디에 분포하느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자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어떠한 스테이트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성질을 모두 다 결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원자의 준위와 진동운동이라고 해서 앞서 보았던 원운동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니까 잠시 참조하도록 합니다. 극좌표계에서 표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오메가라는 것들이 t분의 2파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주기라고 하는 것들은 오메가분의 2파이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v분의 2파이r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앞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원자 내에서 원자핵과 전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인터랙션에 의한 힘은 대부분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해지는 힘은 구심력이므로 구심력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 F는 M에 의해서 A 대신 R분의 V제곱을 쓰고, 이때 힘은 전기력이므로 근본적으로 K, QQ 나누기 R2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거동을 보고자 하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전자가 가지고 있는 벨로시티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V를 구하고자 수식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보았던 수식을 이용해서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구심력과 전기력을 이퀄로 놓고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V 값은 루트 안에 mr1분의 k 곱하기 e 스퀘어로 결정이 됩니다.
모두 테이블을 통해서 그 물리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하나의 질량 9 곱하기 10-31승 kg, 양성자와 원자 핵과 전자 간의 거리 5.3 곱하기 10-10승 미터. 비례상수 값은 주어져 있으므로 그대로 쓰고,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또는 원자 핵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쓰게 되면 1.6 곱하기 10-19승으로 동일하고,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그 크기는 2.2 곱하기 10의 6승 미터/세크가 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속도이므로 단위는 당연히 MKS 단위계에서의 미터/세크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초속 200만 미터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주기를 구해보면, 주기는 앞서 보았던 수식에서처럼 두 가지 각속도로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선속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위에서 구한 것이 선속도이므로 선속도를 취해주게 되면 V1분의 2파이 R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물리량들을 구해서 또는 찾아서 대입할 수 있습니다. 넣고 계산을 해주면 그 크기는 1.5 곱하기 10-16승 세크입니다. 주기가 아주 짧으니 정말 눈 깜짝할 새 한 번 회전을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주기의 역수로서 단위 시간 동안에 몇 번 출몰하느냐를 생각해주는 물리량인 것이죠. 프리퀀시는 T1분의 1로 구해줍니다. 이때 단위는 보통 헤르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구했던 주기를 넣고 역수를 취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6.6 곱하기 10의 15승 헤르츠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즉 1초 동안에 6.6 곱하기 10의 15승번만큼 같은 데서 발견이 된다. 같은 궤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운동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양자수 n이 1일 때의 운동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수식을 사용을 해주면 n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문제 7.3번에 나와 있는 동일한 문제인데, 양자수가 2인 궤도에서 전자의 속도와 진동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속도는 V2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양자수가 2이기 때문입니다. 주기 T2입니다. 진동수 F2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수식과 동일합니다. 즉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n은 1과 n은 2일 때 변하는 것은 거리가 변함으로 여기를 모두 R2에 의해서 계산된 V2, V2에 의해서 계산된 T2를 사용해서 각각 속도, 주기, 진동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잠깐 팁을 주면, 실제로 V2를 구할 때 수식을 보면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지만 R2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R1의 4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R1의 4배를 쓰게 되면 4가 루트를 벗고 나올 때 2분의 1로 나오니까 2분의 1 V1 값이 바로 V2입니다. 따라서 V1은 앞에서 구해놓은 수식을 사용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네요. 1.1 곱하기 10의 6승 미터/세크입니다. 의미를 보면 n은 1일 때는 속도가 2.2 곱하기 10의 6승 미터/세크인데 비하여 n은 2일 때, 즉 거리가 늘어나면서 그 속도가 더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가 작아졌고 주기는 이렇게, 그 주기 근거한 진동수는 이렇게 해서 양자수에 따른 전자의 운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마무리하는 쪽입니다. 사실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만 해도 아주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특징만 얘기를 하고 원자와 에너지 쪽은 스킵을 합니다. 뒤에 2학기 때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자기파 광학에 대한 얘기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파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던 학자가 바로 맥스웰입니다. 이 맥스웰은 너무나 전자기 쪽의 그 업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맥스웰 방정식으로 전자기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로만 국한해서 진행을 해보면, 일단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하는 전자기 장이 공간으로 전파돼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그림에서 가만히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9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각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는 이 벡터장이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은 공간 내에서 자기장을 유도를 하고요. 자기장은 전기장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즉, 전기와 자기의 성질을 가진 파동이 공간 내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기장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전기장의 최고점과 최고점 간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잰다고 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주는 파장입니다. 그럼 파장은 우리가 측정을 해서 길이의 단위로 나타내는 것들인데, 이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는 보이는 곳 이외의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10-3승 레벨부터 10의 13승 레벨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네이밍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비지블이라고 되어 있는 가시광선 영역 이외에 파장이 더 긴 쪽과 파장이 더 짧은 쪽의 전자기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좀 더 짧은 쪽은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돼서 보라색 바깥쪽이라는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등이 파장이 짧은 쪽이고요. 파장이 긴 가시광선은 붉은색인데, 붉은색의 바깥쪽에 있는 적외선 너머의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등이 모두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빛과 광자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자기파 얘기를 연속해서 진행을 해보면,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그 중에도 특정한 에너지만 가지고 나오는 빛을 광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에너지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양자라고 되어 있는 불원속적인 단위로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수식, 즉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수식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막스 플랑크 방정식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솔베이 컨퍼런스에 나왔던 플랑크 학자에 의해서 완성된 수식인데요. E는 HF인데 여기 나와 있는 E는 에너지,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크기는 6.616 곱하기 10-34승 줄 곱하기 세컨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F는 프리퀀시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를 곱해주는데 프리퀀시에 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프리퀀시는 진동수이니까요. 즉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기파는 그 가지고 있는 속도가 늘 일정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을 써보면 C는 람다 곱하기 F라는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C는 광속이고요. 전자기파의 속도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속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속은 람다 곱하기 F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 F를 나타내기 위해서 람다를 이항화시키면 람다분의 C로 나타낼 수 있으니 막스 플랑크 방정식은 E는 HF가 기본이고 또는 H 곱하기 C를 람다로 나눠준 걸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은 특정한 파장 또는 특정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모든 전자기파는 속도는 같지만 파장과 프리퀀시에 따라서 에너지를 서로 다르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준위의 에너지 차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로 이동하여 다시 바닥 상태로 천이한다, 트랜지션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에너지를 가진 빛들이 출입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준위의 에너지 차이는 앞서 얘기를 했던 E1과 E2의 에너지 차이이므로 E1에서 E2로 갔다 E2에서 다시 E1으로 떨어지게 되면 E2와 E1의 에너지의 절대값 차이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값은 16.3 곱하기 10-19승 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에너지가 열에너지나 또는 뭐 운동에너지나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에너지의 형태로 나오니까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동수와 파장을 각각 구해봅니다. 이때 진동수 값을 구하려고 해주면 F는 E 나누기 H라고 구해줍니다. 앞서 보았던 플랑크 방정식 E는 HF를 약간 변형을 한 건데요. 에너지 값은 위에서 구했고 플랑크 상수도 주어져 있으므로 대입하고 구해보게 되면 2.46 곱하기 10의 15승 프리퀀시의 단위인 헤르츠를 갖고 답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2.46 곱하기 10의 15승 헤르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파장으로 환산을 해보면 파장 람다는 아까 C는 람다 곱하기 F라고 했고 람다를 구해보면 C 나누기 F입니다. C는 광속이므로 늘 정해져 있고 프리퀀시는 조금 전에 구했던 이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22 곱하기 10-7승 미터라고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메트릭 프레픽스를 쓰게 되면 122 나노미터라고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즉 122 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빛이 외부로 방출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외선 영역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에너지 레벨 준위 차이에 의해서 출입하는 빛은 에너지가 인풋될 수도 아웃풋될 수도 있는 그때 출입하는 빛은 항상 E는 HF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의 정수배만큼만 흡수되거나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E1, E2, E3, E4 그리고 E 무한대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해서 출입하는 빛들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크기를 알면 그 크기에 의해서 프리퀀시와 파장을 모두 계산을 해낼 수 있으니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을 했던 얘는 122 나노미터가 나왔는데 E2에서 E1까지 천이했을 때 출입하는 빛은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오로라 이미지가 잠시 보이는데요. 이 오로라 이미지는 퀴즈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에너지 준위, 에너지가 인풋 아웃풋 되면서 HF의 정수배라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빛에 관한 얘기 때문에 레이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참고 삼아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실제로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레이저는 원래 여기 쓰여져 있는 말의 약자입니다.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니까 빛이 증폭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증폭되냐면 자극된 라디에이션의 방출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즉 한글로 좀 매끄럽게 얘기를 해보면 복사의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의 약자를 우리가 보통 레이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레이저는 생김이 이렇습니다. 보통 볼펜만한 사이즈의 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또는 녹색의 빛이 한쪽으로 직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레이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레이저는 사실 빛을 이용을 해준 것인데 예전에는 만들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이는 예와 같이 에너지 반전이 일어나려면 예를 들어서 레벨이 서로 다른 전자들이 있는 궤도가 두 개의 궤도가 있다고 했을 때 안정한 상태에 있는 전자들은 위쪽으로 천위를 하게 되면 결코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10만화스 파승이라고 그랬죠.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떨어지면서 빛을 내기는 내는데 그 빛이 매우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소들 중에는 밀도 반전, 이 밀도 반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밀도가 불안정한 상태의 밀도가 아래에 있는 밀도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중이 상태에서는 삼중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원소가 있게 되면 전자를 위로 펌핑을 해서 바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 레벨까지 떨어뜨리는데 여기다 모아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자극하는 빛을 한번 쏴주게 되면 모든 빛들이 한꺼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강력한 빛이 나오는데 떨어지는 레벨이 이쪽 레벨과 이쪽 레벨의 에너지 차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프리퀀시, 동일한 파장을 가지는 빛들이 한꺼번에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빨간색 또는 녹색의 빛이 단일 파장의 빛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밀도 반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던 에너지 준위에 의해서 전자계파가 출입을 한다. 전자계파가 출입을 할 때 밀도 반전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자극되는 빛에 의해서 한꺼번에 방출이 되면 그것을 레이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알라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광전효과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너무나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사실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데 무엇으로 받았느냐? 광전효과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전효과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광전효과는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빛이 금속 표면을 때리면 금속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광전효과에 대한 실험과 이론적인 배경을 아인슈타인이 세웠는데요. 현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메탈이 있고요. 메탈에 빛을 쏘여주는데 빛에 의해서 전자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이 언어드로 집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들을 검류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빛과 여기에 보이는 빛은 차이가 뭐냐면 이쪽은 파장이 길고 프리퀀시가 낮은 작은 그런 빛입니다. 이쪽의 빛은 파장이 짧고 프리퀀시가 높은 빛입니다. E는 HF이므로 이쪽이 당연히 더 에너지가 많은 빛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빛은, 에너지가 작은 빛은 아무리 쏘여주어도 흐르는 전류가 없지만 일정 파장 이상의 빛을, 일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쏘여주게 되면 전자가 방출이 되고 그 전자가 방출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실험 장치입니다. 일정 프리퀀시 이상의 빛을 많이 쏘여주면 쏘여질수록 방출되는 전류도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실험입니다. 광전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지식으로서 문턱 진동수와 일함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턱 진동수는 스레시홀드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보통 문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방문을 여닫을 때 예를 들어 거실과 방의 경계가 되는 그쪽이 문턱입니다. 즉 광전효과 실험을 할 때 문턱이라는 것들 이상의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프리퀀시가 있어야지만 전자가 발생을 해주는데 그 경계가 되는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금속의 표면에서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Kmax라고 표현을 해주는데요.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하기 위한 K와 최대라는 뜻의 max가 쓰여서 Kmax라고 하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또 하나 워크 펑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워크 펑션은 우리가 파이로서 보통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해주는데 한글로는 일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금속 표면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전자가 금속에서 방출될 때 가지는 최소 운동 에너지입니다. 연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광전 효과라고 해주면 메탈이 있고 이 메탈에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를 하게 되면
광자가 가진 에너지가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에 에너지를 부여해서 이 전자가 금속 표면까지 와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외부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금속을 빠져나오기 위한 에너지가 하나, 그리고 금속을 빠져나온 다음에 갖는 운동 에너지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은 무엇이 있냐면 파이는 HF0라는 것이 하나, HF는 Kmax 플러스 파이라는 것 하나, 두 개의 수식으로서 앞에서 말한 이론들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이는 워크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워크 펑션은 H 곱하기 F0입니다. 워크 펑션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H 곱하기 F0니까 빛의 에너지를 산출하는 수식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플랑크 상수와 특정한 스레시홀드 이상의 프리퀀시를 가진 돼서 산출되는 1함수라는 뜻으로서 이 1함수는 사실은 금속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 7-1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슘, 칼륨, 은, 플래티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1함수를 따져보면 단위 엘렉트론 볼트로 표현을 했을 때 에너지 값이 1.9, 2.2, 2.3부터 6.4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슘이 1.9 엘렉트론 볼트라는 얘기는 세슘에는 특정 빛이 들어올 때의 에너지가 1.9 엘렉트론 볼트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전자가 방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플래티넘이 1함수가 6.4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은 광자가 들어와서 플루토늄에서 전자를 하나 뺏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6.4 엘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원소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플래티넘이 세슘보다 훨씬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 웬만한 빛이 들어와서는 전자를 뺏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백금의 전자를 뺏기 어려우면 백금이 백금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메탈이 전자를 뺏기면 산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철로 비유를 하면 보통 녹슬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백금은 전자를 뺏기지 않고 자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너트하다, 불활성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반응성이 아주 좋은 알카리 금속들, 세슘, 칼륨, 나트륨, 리튬 이쪽은 일함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조그만 빛만 주어져도 얼마든지 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식은 HF는 Kmax 플러스 파이라고 주어지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HF0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외부에서 입사되고 있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프리퀀시로 결정이 된다고 앞서 얘기를 했고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금속에 입사를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워크 펑션을 또 하나는 Kmax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함수를 금속을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1함수에 대해서 하나 에너지가 쓰이고 나머지 에너지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모두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350 나노미터인 자외선이 있는데 소디움 금속 표면에 입사를 했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발사되면 광전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광전자가 가지는 최대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구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보고 앞서 수식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Kmax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식 몇 개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350 나노미터 자외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하나, 소디움 금속이 가지고 있는 워크 펑션 에너지 하나, 그러면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Kma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광재의 에너지는 E는 HF로 구한다고 했고 HF로 구하려고 봤더니 파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프리퀀시가 한 번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수식을 한 번 더 쓰면 H 곱하기 C 나누기 람다로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람다가 바로 파장입니다.
나머지 값들은 플랑크 상수는 조사를 하고 나머지 값들은 다 주어져 있으므로 대입을 해보면 플랑크 상수를 넣고 광석을 넣고 350나노미터는 항상 MKS 단위기를 써야 하므로 3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쓰고 계산을 해주면 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즉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라는 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광전자의 최대 에너지를 구해야 하는데 소디움 금속 표면에 입사했다고 했으니 소디움 금속의 워크 펑션을 알아야 합니다. 소디움 금속의 워크 펑션은 앞선 테이블에 엘렉트론 볼트로 나왔으니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엘렉트론 볼트로 단위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5.7 곱하기 10-19승 줄 곱하기 변환 인자는 크기가 1이라고 했고 줄을 없애야 하므로 1.6 곱하기 10-19승 줄이 아래로 들어가서 줄이 약분되고 원 엘렉트론 볼트로 넣고 계산을 해주면 3.5 엘렉트론 볼트입니다. 광전자의 최대 에너지는 수식에서 Kmax HF 마이너스 워크 펑션이라고 했으므로 HF는 3.5 엘렉트론 볼트이고 워크 펑션은 앞서 테이블에서 보면 2.3 엘렉트론 볼트이니 이것을 빼주게 되면 1.2 엘렉트론 볼트가 나오고 갖는 의미는 Kmax이므로 발생하는 광전자의 최대 에너지가 1.2 엘렉트론 볼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 한 마리가 날아간다고 하면 전자 한 마리의 속도가 얼마인지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7장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만 현대물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자역학의 개념이 도입된 내용이니까 자꾸 읽어서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해 이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과제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습 문제 교재 없는 학생들은 뒤에 참조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